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 제1과목, 우리 펀드 일반 할게요. 제가 이제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2과목에 배우는 부분하고 3과목에 배우는 부분이 1과목에 다 지금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과목을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1과목 진도를 나갈 때 2과목을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과목을 먼저 이제 하지 않고 2과목을 먼저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1과목을 할 건데 1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책만 보고 있지만 뒤쪽에 나올 것들을 어차피 여러분이 한꺼번에 종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올 것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으면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더라도 잘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법규가 나오죠. 법규는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3과목 부동산 펀드가 한 과목에서 15문제예요. 근데 얘는 챕터가 12문제니까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법규 부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뒤쪽에 가서 영업 실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넘겨보시면 총설에 투자 펀드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투자 펀드를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자금을 모아서 그 모은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풀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투자 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이런 거를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죠. 여기 투자 대상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이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이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운용사라고 하고요. 이거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가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운용사한테 맡겨요. 그럼 운용사가 대신 투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 대상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펀드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옛날에는 고객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간접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간접 투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장하던 법 이름도 간접 투자자산 운용법,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이 법이 뭘로 바뀌었냐면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죠. 이 자본시장법은 이 간접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요. 집합 투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옛날의 법은 직접 투자했냐 간접 투자했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우리의 법은 간접 투자하더라도 한 사람이 맡겨서 손해가 한 사람이 나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본인의 책임이니까. 근데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자금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피해가 커지잖아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서 운영하는 집합 투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르고요. 이 펀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집합투자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을 집합투자업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펀드의 개념이 집합투자의 개념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왼쪽에 34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한 줄로 나와 있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률에는 펀드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집합투자기구로 표현하고 있다. 개념을 알아두시고, 대신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하면 위에는 지금 개념을 쭉 설명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펀드의 첫 번째 조건은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예요. 이때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권유만 의무예요. 예를 들면 10,000명한테 권유했는데 1명만 가입했어. 그럼 이건 펀드냐?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몇 명이 가입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2명 이상한테 권유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합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더라도 한 사람의 개인의 자산은 펀드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세 번째,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운용 지시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아. 펀드 매니저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삼성전자 사.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운영을 해요. 투자자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투자자가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펀드 운용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이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이런 개입 없이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들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운용 결과가 나오죠. 운용 결과를 누구한테 귀속해야 돼요? 투자자에게 귀속해야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펀드 하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다 맞아라 이런 문제가 날 때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35페이지에 투자 펀드의 역사는 펀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투자 펀드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투자 펀드의 특징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였죠. 아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는 간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운영하는 걸 강조했죠. 그 두 개가 지금 1번에 나온 거죠. 집단성은 집합투자, 간접성은 간접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 투자자들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 했어요? 소극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투자자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도 지문 잘 보셔야 되겠죠? 왜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적 배당 원칙과 투자 평등의 원칙이니까요. 아까 지금 첫 번째 줄에 보면 운용 실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귀속해요? 투자자에게 귀속해요. 투자자에게 귀속할 때 어떻게 귀속해요? 이쁜 사람은 더 주고 아닌 사람은 덜 주고 그래요? 아니요. 공평하게 줘야죠. 뭐에 따라서 공평해 줄 것 같아요? 돈 낸 것만큼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줄 마지막에 투자 지분에 따라서 동등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적 배당은 투자자에게 귀속하고 투자자 평등은 지분에 따라서 동등한 지위를 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펀드 자산의 분리를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신탁이라는 제도와 회사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컨셉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펀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고객이 있어요. 이 고객이 펀드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펀드는 누가 운영해요? 아까 저기 누가 운영했어요? 운용회사가 운영을 했죠. 이 운용회사는 우리가 뒤에 무슨 운용회사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죠. 삼성에서 만드는 그 펀드를 삼성증권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 펀드도 미래에셋 증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다 운용사에 있죠.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은 이걸 다 허용해요. 운용회사가 펀드를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법들이 어땠냐면 업종별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업종별 법이 따로 있었어요. 증권회사들은 증권업법, 은행은 은행업법, 운용사는 운용업법.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큰 놈이 다 먹어가지 못하도록 장막을 쳐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작아지고 커지지 못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이걸 확 열어서 아무나 다 먹어도 좋으니까 제발 발전시켜서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랑 붙을 수 있는 큰 금융회사가 되라.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의 취지예요. 예전에 우리 운용회사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펀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판매를 못하도록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회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운용회사가 아무리 좋은 펀드를 만들어도 자기네가 팔지를 못하고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우리 펀드 팔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도 운용회사에 가서 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입을 해야 돼요? 판매회사에 가서 가입을 해야 되죠. 이 판매회사가 증권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고객이 판매회사에다가 돈을 내죠. 현금을 줘요. 근데 판매회사는 운용은 안 하고 판매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운용회사에다 줘야 되죠. 그럼 운용회사는 돈을 받았으니까 돈 잘 받았습니다. 내가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주겠습니다. 뭔가 증서를 줘야 되잖아요. 증거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증거를 줘요. 근데 뭘 돌려주냐면 내가 여기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줄게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증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의 지위를 고객이 가지는 거죠. 사실은 펀드는 이렇게 운용이 되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운용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 운용회사가 마음을 잠깐 잘못 먹으면 아주 엄청난 짓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받아서 자기네 재산이 이제 고객 돈 말고 자기네 회사 돈이 있잖아요. 자기네 회사 돈도 굴려야 되죠. 남의 돈은 받아서 운영해주고 자기 회사 돈은 은행에 예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굴릴 때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가지고 참신한 종목을 하나 찾아요. 그리고 자기 회사 돈을 미리 거기다 잘 넣어.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죠. 조금씩 돈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돈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을 이용해서 그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건 단냄새가 펄펄펄 나니까 개미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죠. 주가가 일정 수준이 되면 자기네 회사 돈을 싹 빼요. 그리고 나를 잡아서 하나, 둘, 셋 펀드 자산을 쭉 뽑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 회사 돈은 이익이 났어요? 손해가 났어요? 엄청난 이익이 났죠. 쌀 때 들어가서 올랐을 때 팔았으니까. 자기 펀드는 이익이 났어요? 손해가 났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쌀 때 들어가서 와장창 뽑았으니까. 자기는 아무런 거 없이 자기 회사 재산도 펀드 재산도 이익이 났어요. 누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개미들만 시커멓게 죽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작전, 이게 주가 조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유재산하고 섞어서 운영하지 못하게 고객 돈을 받으면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주고요. 이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죠. 그럼 운용회사가 어떻게 운영해요? 이 운용회사가 운용에 대한 지시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 뭐 팔아. 그러면 실제 그 트레이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운용회사가 아까 같은 짓을 해. 그러면 신탁회사가 알아요? 몰라요? 어떤 주식을 막 사. 그러면 신탁회사가 직접 운영하니까 얘네가 왜 이런 거 자꾸 사지? 어느 날 갑자기 쫙 뽑아. 신탁회사가 이걸 알지요. 얘가 운용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감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운용회사가 고객 돈을 가지고 나쁜 데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유재산하고 우리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신탁계약으로 묶여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펀드를 우리가 투자 신탁이라고 불러요. 초창기에는요, 이 수익증권을 진짜 현물로 줬다 그래요. 펀드를 가입하면 창구에서 수익증권을 줬대요. 근데 수익증권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객이 꼭 반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죠. 찢어졌다고. 반쪽이나 들고 오면 되지. 어떤 사람은 맨입에 와서 잊어먹었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이뭉치 들고 와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거예요. 이 현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분실, 훼손, 파손, 오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